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디지털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이 디지털 회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형태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대로 바꾸는 게 약간 변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장비를 이용하는 거죠?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회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바로 이제 DSU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요. 그래서 단극성 신호를 양극성 신호로 바꿔준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0, 1, 그게 하나죠. 0에서부터 플러스, 그게 하나인데 이게 이제 디지털 회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이런 형태다. 이걸 우리는 양극성 신호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바꿔주는 장비 DSU가 있다.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고요. 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종류만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할 일 없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자, NRZL 방식은 이제 어떤 방식인지는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사용 목적이 어디냐면 이제 컴퓨터와 단말기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연결에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NRZI 보호를 만든 목적은 저속의 ISDN 연결에 사용을 하려고 만들었고요. 또 맨체스터 디퍼런셜 맨체스터 방식은 랜에서 주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베이스밴드다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에서 처리된 디지털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형태로 변조하지 않고 직류 펄스 그대로 전송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방식이 있을까?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류 NRZ이 있고요. 복류 NRZ이 있습니다. 단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0이면 자, 0으로 출력이 되고 1이면 1로 보여주는 플러스 형태. 0이면 0으로 1이면 플러스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네, 복류입니다. 자, 복류는 0이면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리고요. 1이면 플러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1이면 플러스, 0이면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복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RZL이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일까 이제 살펴보면, 자, 0이 들어오면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1이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앞부분하고 이제 다른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면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이런 방식으로 표시되는 것. 자, NRZM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0이면 전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1이 되면은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들어오면 그대로, 0이 들어오면 그대로, 1이 들어오면 반대로 이렇게 이제 되는 방식이 NRZM 방식이 됩니다. 자, NRZS 방식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자, 0이 되면 그 바로 전의 값의 반대로 1이 들어오면 그대로. 네. 자, 0이 들어오면 반대로, 0이 들어오면 반대로, 1이 들어오면 그대로. 네, 이런 방식이 NRZS 방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단류 RZ 방식이 있는데 이제 단류 RZ 방식은 뭐냐면 자, 0이 들어오면 0이 되고요. 자, 1이 들어오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돼요. 1이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플러스 0, 플러스 0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류 RZ이 있습니다. 네, 복류 RZ는 뭐냐면 자, 0이 들어오면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네. 자, 여러분 보기 좋게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자, 0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0이 되는 거고, 자, 1이 들어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복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 거죠. 자, 바이폴라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0이 들어오면 0이 들어오고, 자, 1이 들어오면 이렇게 1이 나오는데 전에 거하고 반대로 표시가 돼요. 전에 1이 뭐가 있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 1이면 어때요? 올라갔죠. 네, 1이면 어때요? 내려왔죠. 1이 전에 1의 반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맨체스터 방식은 뭐냐면 자, 이렇게 있어서 0이 들어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자, 1이 들어왔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NRZ L 방식과 NRZ M 방식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다중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다중화 방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좀 아껴서 쓰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통신 회선이 있는데 통신 회선을 우리가 설치할 때 좀 비용적인 것을 좀 많이 생각이 되죠. 이미 설치해 놓은 그 통신 회선을 여러 대의 단말기가 이제 동시에 접속을 하자. 그래서 사용을 하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좀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할 것들은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화를 위한 장비가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다중화라는 장비가 있는데 회선이 지금 하나잖아요. 이 하나의 회선을 몇 개의 단말기가 이렇게 같이 쓰고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할을 할까? 한순간에는 이 하나의 단말기가 사용하도록 해줘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가지고 각 단말기에 이제 할당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고 또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가지고 또 할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화를 하는 목적은 어때요? 통신 회선을 공유하자. 네, 그럼으로써 어때요? 통신 회선을 비용을 좀 줄이자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대의 단말기 속도의 합이 하나의 통신 회선의 속도랑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회선이 가지고 있는 그 속도를 이런 단말기가 나눠 갖는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주파수를 나눌까 시간을 나눌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 다중화 방식을 보면은 주파수 다중화 방식은 일단은 어디서 사용되는 방식이 되냐면 자, 아날로그에서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 됩니다. 아날로그. 그래서 이제 얘를 주파수를 나눠 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KBS, MBC 하면 주파수가 다르죠. 네. 우리가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집에 이제 회선 하나에 KBS, MBC 이렇게 주파수가 다르게 오는 방식이 있죠. 네, 그런 방식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채널은 자신만의 대역폭을 갖게 되고요. 이 자체가 변복조 기능이 있어요. 이 자체가 변복조 기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모뎀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89.1MHz다 라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얘가 89.2MHz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이 채널을 돌렸을 때 좀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우리는 이제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값을 줘버리면 좀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띄엄띄엄 주는 거죠. 얘는 좀 띄어가지고 91.1MHz로 주자. 그러면 이제 서로 혼선이 일어날 일은 없겠죠. 네, 그러면 얘를 이 간격, 네, 첫 번째 채널과 두 번째 채널, 또 각각의 채널의 이 간격을 뭐라 그러냐? 가드밴드, 즉 보호대역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보호대역은 어느 정도 간격을 줘야 될까 고민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보호 대역을 너무 크게 잡은 경우, 너무 작게 잡은 경우 적당한 게 좋은데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우리가 이제 다중화를 하는 방식이 뭐예요? 한 회선을 여러 개의 단말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낭비가 되는 거죠. 4개 정도 주면 좋을 텐데 2개밖에 못 줬다든지 그러면 이제 4개 줬을 때보다는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너무 작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주파수 분할 다중화, 자 이런 특징적인 거 기억을 해주고 이 간격을 뭐라 그런다? 보호 대역이라 그런다. 너무 많을 때, 너무 적을 때 각각의 이제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은 저속의 비동기식 전송이나 또는 멀티포인트 방식에 이제 적합한 방식이다. 그래서 자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이제 주파수 하면 주파수를 날리는 방송 뭐가 생각나요? 라디오가 있죠. 또 TV가 있죠. 또 케이블 TV가 있죠. 이런 데서 이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 분할 다중화인데요. 여기서 시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타임이에요. 시간을 분할해서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분할 방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꾸준히 나오는 용어였죠. 앞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시간을 분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복사집 아저씨가 셔터문을 올리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거죠. A는 1000장을 해주세요. B는 100장을 해주세요. C는 5장 해주세요. D는 6장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A를 다 처리하고 B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A 1초, B 1초, C 1초, D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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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런 방식으로 나눠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해주는 방식을 시분할 다중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통신 회선의 대역 폭을 일정한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시간 폭으로 나눠 가지고 여러 대의 단말기가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슬롯이다라고 그럽니다. 슬롯. 네, 그래서 하나의 전송로를 이제 타임 슬롯이라는 일정한 단위 시간으로 나눠서 이제 할당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 디지털 통신 회선 방식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2는 이제 1초예요. 아니, 한 장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굳이 2를 할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똑똑한 소프트웨어는 얘를 스킵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예, 조금 아닌 것은 그냥 그냥 그대로 할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도 1 하고 나서 얘는 할당 안 해도 되는데 할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갈 때 처음에 딱 세팅을 하는 거죠. 1초 간격으로 돌아라 라고 해주면 계속 1초 간격을 도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예요. 동기식은 이제 딱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이에요. 네, 동기식은 뭐라고요? 무조건. 네, 무조건 시간을 할당한 방식은 얘가 이미 작업이 끝났잖아요. 끝나도 그냥 도는 거예요. 그게 동기식이에요. 동기식은 다 규칙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장점은 뭐냐면 이제 타임 슬롯에 이제 할당 수를 조절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속도의 사용자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 예, 이죠? 다르죠. 그래도 다 무조건 처리한다라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단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죠.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타임 슬롯이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뭐가 되는 거죠? 낭비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할당할 시간이 없으면 이제 여기 스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것의 반대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비동기적. 자, 비동기적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얘는 말이 많아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비동기적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다.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다. 지능형 다중화다. 똑똑하다라는 거죠.
구현하는 것은 어때요? 예, 이거보다는 어때요? 단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다? 이건 기억을 하고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것에만 타임 슬롯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전송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냐면 처음에 접속에 필요한 시간이 좀 걸려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조금 얘보다는 복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장비가 더 필요합니다. 버퍼 기억 장치라든지 주소 제어 장치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고 가격은 어때요? 얘보다는 더 비싸겠죠. 기능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무조건 슬롯을 할당하는 것은 이제 동기적이 되는 것이고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것에만 할당하는 것은 이제 비동기적이다, 지능형이다, 통계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 바로 앞부분에서 보면은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 있다라는 거. 자, 이거는 그냥 있다라는 것만 살펴보면 되세요. 자,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송신하는 신호를 그 신호의 주파수 대역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확산시켜서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간섭이 심한 산악 지역이나 복잡한 도심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중화 방식은 한 회선을 여러 개의 단말기가 같이 쓰자. 그럼 구현하는 기법에는 주파수를 분할하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 시간을 분할해서 쓰는 디지털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분할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이제 주파수와 시분할 방식, 시분할 방식 중에서 무조건 시간을 할당해 주는 건 동기식,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것에만 할당해 주는 비동기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중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다중하기가 있습니다. 다중하기는 어때요? 여러 대의 단말기가 자, 하나의 회선을 쓰는 건데 역다중하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말기가 이제 하나인데 이게 몇 개의 회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방식이 돼요. 네, 이런 기법도 있군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게 하나의 통신 회선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두 개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작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하기는 어때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회선 하나로 갔죠. 이것의 반대죠. 그래서 역다중하기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 하나의 회선이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이 나머지 하나의 회선, 이게 속도가 1이다. 그럼 얘는 속도가 어때요? 2분의 1 이런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의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좋은 회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광대역 통신 회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얘도 높은 속도의 광대역 속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좀 통신 회선의 비용적인 게 생각이 날 건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도 속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신 회선의 비용, 통신에 대한 비용,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기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집중하기는 뭐냐면 이제 저속의 장치들이 속도가 빠른 하나의 통신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단말기가 통신 회선을 공유하면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단말기는 이제 쉬는 그 회선을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회선을 쓰는데 자, A라는 단말기가 이 회선을 쓰고 있으면 B라는 단말기가 보는 데이터는 잠시 보관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버퍼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보관하는 장비. 그리고 얘는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기에만 이 회선을 이제 할당해서 쓰는 방식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공용 화장실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한 번 들어갈 때 한 사람만 쓰는 거고 내가 그걸 쓰고 싶으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이용기다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무슨 뜻일까 한번 살펴보면 공동으로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회선을 공동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뎀을 공동으로 이용하자, 선로를 공동으로 이용하자, 포트를 공동 이용하자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공동 이용기를 사용하자? 방마다 화장실을 놔두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비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한 군데다 놔두고 이제 공동으로 쓰자라는 거죠. 뭐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송 속도와 채널 용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전송 속도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인 BPS가 있고요. 변조하는 속도인 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방식이 되고요. 디지털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되고요. 자, 보는 이제 아날로그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디지털 데이터를 하나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디지털 데이터 하나를 받아가지고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아날로그 신호를 몇 개를 준비해 놔야 돼요? 디지털이 몇 개가 들어올까요? 비트가 하나이면 몇 가지 종류가 들어올까요? 0 아니면 1이죠. 그럼 이제 0이 들어올 때가 있고 1이 들어올 때가 있죠, 비트가.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시켜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를 준비해 놔야 돼요? 네, 두 가지를 준비해 놔야죠. 그래서 나는 0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표시해야지, 1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표시해야지,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준비해 놔서 0이 들어올 때 이렇게 표시, 1이 들어올 땐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하겠다 그거죠. 네, 됐죠? 자, 이런 방식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1비트보다 그래서 1비트 보. 1비트 보는 이제 바로 그거예요. 디지털 신호가 한 비트당 아날로그 신호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비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0이 들어오냐, 1이 들어오냐. 0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지, 1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지.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네, 두 가지를 표시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비트보다 영어로는 모노비트다. 이 위상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계산적인 문제가 이제 좀 나오게 됩니다. 자, 2비트보다는 것은 뭘까? 비트가 두 개가 모여서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비트가 두 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날로그 입장에서는 이걸 몇 가지를 만들어 놔야 돼요. 비트가 두 개니까. 그죠? 네 가지를 만들어 놔야죠. 왜냐하면 00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고, 자, 비트 두 개니까 01이 나올 때가 있을 거고, 10이 나올 때가 있을 거고, 1이 나올 때가 있을 거다. 00이 들어오면 난 이렇게 해야지, 11은 이렇게 해야지, 10 이렇게 해야지, 11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 네 가지를 만들어 놔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2비트가 들어오는 걸 우리는 D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었어요?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4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비트보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트 3개가 붙어서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를 몇 가지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얘는 비트가 3개니까 2의 3승 해가지고 8가지를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3비트보다 트리비트다, 8위상이다. 이게 이제 다 같은 말이 됩니다. 자, 4비트보라는 것은 뭐예요? 비트가 4개가 붙어가지고 4개 있는 것을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디지털이 몇 가지 신호를 내보낼 수 있어요? 최대 가능한 비트 종류가 2의 4승에서 16가지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비트보다 쿼드비트다, 16위상이다. 다 같은 말이 돼요. 문제가 주어질 때 D비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아날로그 신호 있죠? 디지털 비트 2개당 아날로그 신호 하나씩을 만들구나. 그래서 얘는 4가지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모노비트는 이렇게 외우고요. 2비트는 어때? 알파벳이 몇 개예요?
두 개죠. 3 뭐예요? 트리비트, 3개죠. 4는 어때요? 쿼드비트, 4글자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또 학자들이 이름을 딱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해줘요. 이걸 모르면 이것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문제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6보다 그랬어요. 6보, 디비트 방식이다. BPS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BPS를 물어본 거는 이제 디지털 신호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할 때 디비트란 말이에요. 디비트? 그러니까 2개의 비트잖아요. 디지털 비트 2개당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든 거죠. 6보라고 그랬어요. 이 아날로그 신호가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다. 6개. 그러면 얘는 디지털 신호는, 디지털 비트는 총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6 곱하기 2 해가지고 12, 12개가 있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얘가 몇 개냐? 12개다. 그래서 12 bps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400보다 그랬어요. 2400보. 보라 그랬죠, 보.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신호가, 몇 개다? 2400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트리비트 방식입니다. 비트 3개당 아날로그 신호 하나씩을 만들죠. 이렇게 해서 생성된 게 2400이니까 여기는 몇 개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 네모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2400 곱하기 3이 되겠죠. 네. 그럼 얼마인가요? 7200인가요? 7200 bps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는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보가 2400이고,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가 2400이다 라는 뜻이죠. 8 이상이다. 8 이상. 그럼 8 이상이면 2의 3승이 8이니까 얘는 뭐예요? 그죠? 3개의 비트다. 디지털 신호 3개당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었군요. 그걸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 3개당 이거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얘가 2400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어때요? 2400 곱하기 3 해가지고 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7200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답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또 볼까요? 9600보를 갖는 모델입니다. 9600.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가 몇 개다? 9600이다 라는 거죠. 자, 2개의 비트가 신호로 변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 2개당 이 아날로그 신호 하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9600 곱하기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19200 bps다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 풀어볼까요? 네. 자, 쿼드 비트를 이용합니다. 그럼 쿼드 비트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쿼드면 얼마죠? 4점. 그러니까 비트 4개당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듭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몇 개냐? 1600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bps가 얼마냐? 1600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6400 bps다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9600 bps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한 번의 신호로 3개의 비트를 전송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트 3개당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드는데 여기 있는 bps가 9600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냐라는 거죠. 3개당 하나를 만드니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9600 나누기 3을 해줘야 되겠죠. 네, 보를 물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3200이다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자, 9600 bps의 전송 속도가 갖는 모뎀이 4개의 위상을, 4개의 위상이다. 4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2의 2승이니까 얘는 뭐예요? 2비트가 여러분 생각이 나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 2개당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들겠구나.
이것이 뭐다? 9600 bps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때요? 9600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1 해준 거 얼마요? 4800 bps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군요. 됐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채널 용량입니다. 그래서 채널 용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위 시간당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통신의 정보량은 얼마일까?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거고, 단위는 이제 bps를 사용해서 이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이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샤논이라는 사람이 이런 공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례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비례하더라. 예, 그걸 이제 구해본 거죠. 그래서 샤논의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공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공식 자체. 그다음에 누구누구랑 비례하느냐, 누구누구랑 반비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숫자를 주고 값을 주고 얼마냐라고 직접 계산을 해라 라는 문제 형태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식을 내놨냐면 W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고 단위는 bps가 되는데 통신의 양은 뭐에 의해서 비례하냐. 여러분이 여기서 비례관계는 누구예요? W하고 S가 되는 거죠. W는 대역폭이고 S는 신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대역폭이 클수록 신호가 셀수록 통신은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맞죠? 네, 그죠? 차선, 고속도로 차선이 넓을수록 그 다음에 내가 세게 말할수록 신호 세력이 셀수록 통신 정보량은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에 반비례하고 있어요? n에 반비례하고 있어요. n은 뭐예요? 잡음이에요. 잡음. 주변에서 막 잡음이 있으면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음하고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비례 관계를 따져본다면 대역폭과 신호 세기가 되는 것이고 반비례 관계를 따져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되는 거죠. n 잡음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한 것은 n분의 s가 뭘 의미해요? 말로 표현한다면 신호 대 잡음 비가 돼요. 신호 대 잡음 비. 이 자체로는 어때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그럼 비례관계죠. n분의 s하고는 이제 비례관계입니다. 신호 대 잡음 비는 어때요? 자, 신호 대 잡음 비는 어때요? 낮을수록입니다. 그것도 클수록이죠. 신호 대 잡음 비니까 비례관계니까 클수록 통신 용량은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됐죠. 공식과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우리가 이제 따져주면 되겠고요. 값을 주어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채널의 대역폭이 얼마다? 15kHz입니다. 150kHz입니다. 네. 자, n분의 s가 15일 때 채널 용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공식에 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W 150이잖아요. 150kilo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150kilo 곱하기 로그 2의 16이죠. 그러면 얘는 150k 곱하기 로그 2는 뭐예요? 2의 4승이죠. 그래서 얘가 없어져서 4만 남는 거예요. 그럼 150k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600k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0kilo bps다. 단위는 bps니까. 자, 이렇게 계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샤논의 채널 용량 구하는 공식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